선생님, 324번 OX 쭉 풀어봅시다. 선생님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부터 행정관료나 전자정부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계획, 이것도 별로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자, 일단, 거기 보시면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갖는 권리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맞고,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갖는 권리로 자치단체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걸 정부할 수 있다. 맞죠? 주민이 갖는 권리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거지 발의해버리면 안 되죠. 지방자치법상에서 주민이 갖는 권리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가, 이건 맞고,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맞죠? 5번은 아까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그랬죠? 맞고. 6번은 자,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맞고. 7번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이니까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입니다. 재정법. 8번도 맞고. 9번은 자치단체 장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주민투표. 10번은 뭐가 틀렸어? 자, 10번은 뭐가 틀렸어? 19세가 아니라 18세죠. 주민 소환만 19세라고 그랬습니다. 11번은 비례대표는 소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12번은 주민참여수단에서 주민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 청구할 수, 아까 자 조례 재개정 청구하는 거 할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13번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 소환 소송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주민 소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5번 지역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는 당의 지방위원회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겠죠. 이를테면 여기도 미추홀도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다? 인천시 지방위원회다. 그럴 때 당연히, 근데 미추홀에서 당선했다 그러면 미추홀에서만 하는 거겠죠. 16번에 뭐가 틀렸어? 이건 X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문제 자체가 옛날 문제라 그래. 맞은 이유가 뭐야, 쌤? 이건 옛날에 틀린 이유가 뭐야? 아니, 외국인이 옛날에도 있었는데 19세였어요. 근데 이번에 다 18세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틀린 지문이 됐다가 이번에는 맞은 지문이 되버렸어요. 17번은 맞고, 18번이 틀린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우려가 있는 건 감사 청구 안 됩니다. 19번은 당연히 청구한 사람에게, 감사 청구한 사람에게 의견 진술을 들어봐야 되겠죠. 있고, 20번도 마찬가지고, 21번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청구 대상에 제외된다고 그랬죠. 자, 이 감사는 이미 다른 감사기관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된 경우는 감사 청구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할 때 청구인 대표자가 반드시, 이건 계속 나오죠, 이 주문은. 24번은 뭐가 틀리냐면 감사 청구는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은 종료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그 사람들이 2년 전에 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 25번은 조례 제정 개편 개폐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맞죠? 그러니까 항상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26번은 주민투표제는 94년이 아니라 2004년 자치법 개정으로 2004년. 이런 거 나중에 좀 외워야 돼, 모아놓고. 27번은 뭐가 틀렸어? 주민투표는 자, 투민투표권자 몇 분의 몇이라고 그랬어? 4분의 1. 저? 28번은 지금 주민투표제도는 누구누구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주민이, 지방의회가,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장이, 당연히 자치단체 장이 할 수 있어 없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죠. 단 동의는 받아야 되겠죠.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단 지방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9번은 말이 안 되잖아. 어떠한 경우도 아니라 외국인의 참여 제한이 여기서 외국인의 참여 제한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외국인도 주민과 같이 취급해 준단 말이야. 그 다음 30번은 이건 좀 알아야 되겠죠. 쌤 투표 안 하면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축구 잘하는 나라들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영국은 못 하나 봐. 빠졌어. 30번. 이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의적 주민투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사항에 대해서 그 효력 여부를 또 결정하는 투표를 항의적 주민투표라고 합니다. 32번은 발의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냥 청구할 수 있을 뿐이죠. 33번은 맞고 34번은 어떤 말이 틀렸어? 34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대체하려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35번은 그렇죠.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웬만하면 다 조례죠. 지금 여기서는 뭐니까 지방자치니까. 36번은 조례 맞고 37번도 아까 이야기했죠. 2년 이내에서 새로운 상황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38번은 주민투표에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이나 재산, 이것도 예외사항이죠. 그러니까 예외사항이 이렇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예외사항만 잘 외우면 되겠죠. 39번은 자, 다른 지방자치 권한 또는 자원에 대한 그러겠죠.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이 청구권 해주고 있어? 안 되겠죠? 40번은 뭐가 틀렸어? 40번 3년이 아니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2년이라고 그랬죠? 경고해야 되고 41번은 청구 또는 주민의 청구 직권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청구하는 것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의 청구, 지방의회 청구, 직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또는 굳이 추가한다면
관련 중앙기관 장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통은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 42번에 틀린 이유는, 자, 어쩔 때만 개표해. 그럼 주민투표를 어쩔 때만 개표해. 결과를 모두 개표하다고 되어 있죠. 이번에 법이 바꿔져서 옛날에는 3분의 1 이상이야 개표를 했는데 모두 개표. 자, 쉽게 해서 급식에 대해서 투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3분의 1, 옛날에는 3분의 1을 안 왔어. 투표를 안 했어. 3분의 1이. 서울 시민이 약 400만 명이 대상이다. 그러는 이를테면 500만 명이 대상이다. 그런데 원래 이제 한 200만 명 이상 해야 뭐 한다. 3분의 1이 되는데 그 이하로 했다 그러면 아예 까보지도 않았단 말이야. 나 몇 번 문제입니까? 지금 몇 번 합니까? 43번. 이거 맞고. 44번은 자, 시군 자축, 여기서부터 틀렸네. 감사 청구 요건은 시군 자축은 몇 세 이상? 18세. 주민은 몇 명? 150명. 시군 자축이니까. 45번은 주민 소환 투표제가 실시된 적은 많이 있다고 그랬죠. 단 한 번도 소환이 된 적은 없고. 46번은 이거 맞고. 47번 맞고. 48번.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주민 투표제는 2004년, 주민 소환제는 2007년, 주민 소송제는 2006년, 주민 참여 예산제는 2011년 실시되죠. 지금 순서, 이거 외우십시오. 나중에 나옵니다. 그 순서 표시해놨어요. 선생님들이 324페이지 보면 도입 순서 돼 있죠. 지금 도입 순서 거기 나왔다니까. 324페이지. 그 표로 한국의 주민참여제도 도입 순서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말해주라고 그러니까. 자, 일단 연도 써봅시다. 주민투표는 2004, 주민소환은 2007, 그 다음 주민소송은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제로 실시된 건 2011. 자, 49번이 썼어요. 다 49번이 뭐가 틀렸을까? 청구 요건이 아까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청구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어. 그래서 엄격하지 않아서, 사실 엄격하지 않아서 실제로 효과가 없는 거야. 좀 엄격해야 뭘 어떻게 해라고 확실히 정해놔야 뭐 한단 말이야. 명확히 정해놔야. 그걸 할 건데 명확히 정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틀린 건 엄격해가 틀렸죠. 청구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되냐면 너무 남설해다. 어떤 것도 좀 물을 익어야 되는데 무작정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자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50번은 뭐가 틀렸어? 자, 이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안부라고 그랬죠. 51번은 맞고, 주민투표는 찬성하면 반대로 합니다. 52번은 맞고, 53번 선거권과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네. 피선거권 안 돼. 자기가 후보로 나올 수는 없어. 피선거권은 후보로 나오는 걸 말하는데 후보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국입니다. 애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하면 그건 한국인이에요. 이 우리나라 국적 따면 한국인이지. 그건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외국인인 상태로 나올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54번은 할 수 있고. 55번 맞습니다.
56번은 아까 이건 했었고 57번은 뭐가 틀렸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합니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이죠. 58번은 이건 너무했어. 우리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야. 59번은 우리나라 자치제도는 기관 통합형입니까? 대립형입니까? 우리나라 자치단체 장하고 의회하고 따로 뽑죠. 그쵸? 대립형. 60번은 뭐가 틀렸어? 헌법상 지방자치에 대한 규정은 헌법상 규정이니까 당연히 법률로 하라고 돼 있겠죠. 법률. 61번 맞고 62번도 맞고 63번 맞고 자 63번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 법제화 순서는 조례제정 개표청 정부제도 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이상하게 된 다 화살표인데 그렇게 변화돼서 나오네. 화살표입니다. 그 다음 65번은 주민 참여하면 행정의 전문성 높아질까? 앞에는 맞아요. 거리감 없어지죠. 근데 행정의 전문성 높아져. 주민들은 전문성 없잖아, 행정에는. 66번은 맞고 67도 맞고 68번은 뭐가 틀렸어요? 감사 청구는 어디에 한다고 그래? 상급기관. 여기 미추홀구명 어디겠어? 인천시장. 인천시장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인천시장의 보건복지 문제면 보건복지부 장관. 상급기관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 틀린 건 지방의회가 틀렸고 69번은 선생님 공청회가 정책 결정하는 거 아니죠? 의견 청취하는 거죠? 공청회는 의견 청취입니다. 의사결정을 직접 정하는 게 아니라 70번은 맞고 71번은 여기서 잘 봐요. 주민 소환은 청구를 합니까? 실제로 청구시켜버립니까? 아니, 소환시켜버립니까? 그 직을 상실시켜버리죠. 아니 봐봐 누구에게 청구하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때 통과되면 그냥 그 직을 상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해임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 직접 해임. 해임을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직접 해임시킨다. 72번은 절의 재정 개폐 청구제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그다음 그냥 간단히 써보면 주민감사가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주민투표 세 번째, 그 다음 주민소송, 그 다음 주민소환. 보통 주민소환이 조금 제일 나중에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보다 더 나중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인데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그렇죠? 오늘 보니까 우리 쌤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외우는 방법. 제 나름대로 외우려고 그랬는데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손담비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포기하기로 했어. 그렇게 외워두면 봐봐. 지금도 외우시잖아. 담비, 취득자, 조례, 지지. 느낌이 좀 기억이 없잖아. 그 다음 취득, 비례, 지지. 다 오잖아. 나만 기억했나? 넘어갈게 그냥. 그 다음 73번은 이게 주민 소환을 하려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 필요하다. 아까 쌤 321페이지 보니까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나와 있어. 100분의 10 맞고. 74번은 비례대표번은 주민 소환 대상 아니라고 그랬죠. 75번은 현재 기준 맞고 76번은
우리가 주민소환제도에서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지금도 3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만 안 바꿔줬다고 그랬습니다. 나이도 19세입니다. 주민소환은 17번 맞고 78번도 맞고 꼭 78번 같은 거 잘 알아두십시오.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등이다 그러니까 맞죠? 당연히 지방의회 의원도 소환 대상이죠. 근데 거기는 그냥 등이다 그랬으니까 맞고. 80번은 자, 주민투표 소환 투표권자의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81번은 맞고. 아까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되지 않으니까 용산구청장이 지금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82번은 뭐가 틀렸어? 아까 감사 청구는 몇 년 이상 있으면 못해? 3년 지나면 안 돼. 선생님, 옛날 꽃날 때 했던 것 같이 감사 청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3년입니다. 예. 네? 80은 X. 아무것도 안 돼. XX. 3년이죠. 자, 83번은 60일. 아까 써져 있었죠. 60일. 맞습니다. 84번도 맞고. 85번은 쭉 보니까 자,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인구 50만 이상은 200명. 다 틀렸죠?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시도는 몇 명? 300명. 50명 이상은 200명. 시군 자치구는 150명. 그쵸? 그 다음 또 고쳐야 될 게 19세 이상이 아니라 18세. 그 다음, 쌤, 거기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어? OECD에 유형이 있었죠? 그럴 때 봐. 행정절차법은 뭐 어떤 것에 해당돼? 쌤, 이 324번을 보면서 한번 봐봐. 이거 시험 한두 번 나왔으니까. 한 번 나왔어, 한 번. 그걸 표하고 비교해보면 되겠죠? 자, 협의. 그 다음,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은 협의고, 국민의 입법 제한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형이고, ombudsman 제도 협의고, 그 다음, 정보공개법은 정보 제공형이고, 이것도 나중에 암기할 겁니다. 자, 행정환류에서는 어떤 게 중요한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환류. 그 중에서 행정책임. 선생님, 이거 중에 330페이지에 외제적 책임이냐, 내재적 책임이냐, 그거 있죠? 그걸 뭐라고도 합니까? 이 밑에 있는 표로 제도적 객관적 책임과 자율적 주관적 책임, 이걸로라고도 이야기해요. 다시요. 외제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을 거기 객관적 책임, 주관적 책임으로 되어 있죠. 그걸 표와 같이 제도적 책임, 자율적 책임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들이야. 그러면 거기 파이너는 뭐가 중요하다? 객관적 책임 주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 선생님, 공무원이 책임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럴 때 객관적 책임은 뭐야? 자, 저 어쩔 수 없습니다. 12구 사건이 있었어. 객관적 책임은 뭐 하는가? 말 그대로 거기 있는 입법부, 사법부 또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 말이야. 그런데 주관적 책임은 어떤 거? 자기 마음이지. 이번에 용산구청장이 아주 큰일에 가서 요거도 말이 있었죠. 마음에 책임진다고. 이런 것들이 주관적 책임이래요. 주관적. 그래서 거기 내재적 책임, 주관적 책임은 누가 이야기했다? 거기 프레들이 그래서 내재적 책임을 이야기했고, 거기 내재적 책임에서 좀 볼까요? 행정이 스스로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관념이고, 도덕적 의무, 내적 개인적 인식, 내재적 책임,
또는 전문 직업적 윤리라든가 주관적 책임, 기능적 책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책임지는 건 뭐가 됩니까? 그렇죠. 외제적 책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법부 책임이고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외제적 책임이겠죠. 자, 그래서 이 외제적 책임은 정치행정 이원론적 시각이고, 자, 내재적 책임은 주로 정치행정 이론론적 시각입니다. 자, 내가 그냥 도덕적으로 사실은 아무 문제 없는데 도덕적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슨 책임이에요? 내재적 책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치적 책임진다고 그러죠. 법적 책임진다고 안 하잖아. 정치적 책임. 그러면 내가 지금 정치적 책임졌으니까 내 지금 행정행위가 정치적 행위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은 내재적 책임이다. 그러면 네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거 이런 것들을 내재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외재적 책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제로 법으로 책임짓는 거, 법적인 책임짓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다. 그다음 보고를 안 했다든가, 뭐 느슨하게 근무했다 이런 것은 다 외재적 책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 지금 이것도 희한하게, 자 거기 두브릭과 룸책과 두브릭이 있죠. 이것도 나누는 기준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자, 기관 통제가 외부적인 통제의 원천이고 통제 제도 높은 거, 그럴 때 법률의 책임성 이런 것들은 둘 다 높은 겁니다. 그 부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부분 시험 나오고, 그 다음 또 넘어가서 거기 이제 333페이지에 통제의 유형에서 내부 통제하고 외부 통제 나옵니다. 내부 통제하고 외부 통제 나옵니다. 이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336페이지 옴부즈만 제도. 옴부즈만 제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옴부즈만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옴부즈만 제도와 같은 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국민 고충처리 제도. 뭡니까? 국민 뭐였지? 그래서 국민, 고마워요.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소속이다 보니까 내부 통제가 되는데, 원래 옴부즈만 제도는 외부 통제죠. 의회가, 스웨덴 같은 경우, 거기 보니까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거고, 스웨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거니까 외부 통제 맞죠? 내부 통제는 행정부 내에서 통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 이런 것에 이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옴부즈만. 그래서 옴부즈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답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평을 공평무사하게 조사 처리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당파성이 없는 중립적인 조사관이 하는 거고, 자, 옴부즈만은 행정관리와 국민 간의 완충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바로 붙지 못하게 불만을 들어주는 거니까. 자, 거기 쭉 구분해서 차이점 공통점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고 차이점 공통점. 그런데 거기 봐봐요. 운영 및 특징에서 국민의 고발로도 가능하고 직권조사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다음 보통 이 재판 절차하고 달리 비공식 절차로 비공식 절차에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라번이 중요했어요. 행정활동을 무효나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거기 봅시다. 행정활동을 직권으로 무효시키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빨 없는 개라는 칭을 비난을 받기도 해요. 이빨 없는 개.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됐어요. 여기까지만. 이것만 중요해. 처음에는 이런 거 나오니까. 자, 그러면 거기 문제만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파이너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 관료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자, 전문가로서 관료 기능적 책임은 뭐라 그랬어? 프리드리히라고 그랬죠? 그래서 프리드리히로서 자, 어떤 거? 주관적 책임성이라고 그랬죠? 프리드리히는 주관적 책임성, 파이너는 객관적 책임성이고, 그다음 프리드는 내재적 책임을 이야기했다고 그랬고, 2번 프리드리히는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책임보다 외재적 민주적 책임을 강조한 건 파이너라고 그랬죠. 행정 통제를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로 구분할 경우 윤리 책임의식의 내재 활동한 통제는 내부 통제에 속한다. 맞죠? 엄부지만 제도를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거충 민원 처리 제도는 의회형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행정부형이죠. 우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죠. 5번은 드브니과 룸책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쌤. 그 표를 물어봤어요, 표. 그럴 때 정치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가 책임, 관력 책임성 중 드브니과 룸책의 행정 책임 유형 중 외부 지향성이 강하고 그 통제 정도가 강한 책임은 법적 책임 맞고,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에서 자율적 책임성은 정부가 행정활동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이건 제도적 책임이죠.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에서 자율적 책임성은 직업윤리. 맞죠?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 이제 제도적 책임성 그러면 파이너, 자율적 책임성 그럼 프리드리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맞고. 그래서 8번 맞습니다. 9번 맞죠? 9번도 맞고. 10번은 세상에 이렇게도 됐어요. 자, 뭐가 없었어요? 거기 없는 거. 재량적 책임이라는 게 없죠. 재량적 책임이라는 게 없고 정치적 책임이죠. 이건 시험에 안 나. 이런 게 나오면 정말 안 좋은 문제죠. 11번은 맞고, 그쵸? 아니, 권한과 책임이 명확화돼야 행정 책임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12번은 맞고, 결과뿐만 과정. 13번은 왜 제도적 책임성이니까 맞습니다. 14번 행정의 책임성에서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에 대한 책임 맞고, 신공공관리론에서는 고객에 대한 책임 맞죠? 법적 책임의 확보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당연하죠. 17번 제도적 책임성은 공무원은 자율적, 이건 제도적 책임성이 아니라 자율적 책임성이죠. 18번은 자, 이거 맞죠? 아무래도 지금은 자율적 책임성이 더 강조되고 있죠? 19번은 국민이 맞고, 20번 국회는 정부는 국회의 법률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구체적 법률을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을 발할 수 있고, 21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행정부 활동. 그렇죠. 지난번 어떤 거 우리가 불문헌법이라고 해서 서울이 수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세종시로 옮기지 못했죠.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때. 22번은 제2요구권은 법률에 있는 거죠. 이 사안에 제2요구권은 없죠. 일선과 법률의 가장 큰 차이기도 하잖아요. 23번은 감사원이 내부에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원의 통제는 내부 통제입니다. 24번은 회계, 직무, 성과 이거 맞고, 25번
사법통제는 소극적이죠. 사후적이고. 26번은 뭐가 틀렸어? 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 건 사법부가죠. 그러면 26번은 입법통제가 아니라 사법통제죠. 27번도 맞고 28번도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 맞죠? 29번 교차 기능 조직. 지금 교차 기능 조직이 어떤 조직이 교차 기능 조직일까? 교차 기능 조직. 이런 거 있잖아. 여러 군데 다 영향을 미치는 거. 기획재정부의 예산실, 그다음 인사혁신처의 인사, 조달청의 조달. 이건 물품. 이건 어느 곳에서 다 요구하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교차더라고, 교차. 그래서 거기 교차 기능 조직은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 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직 조직 단위로서 여기까지 맞아. 내부적 통제 체제로 또 완전히 내부 통제 수단 중에 하나죠. 쌤 봐봐. 자, 기획예산제 예산 가지고 다른 기관들 통제할 수 있어 없어? 통제되잖아. 너무 펑펑 쓰면 예산 안 줘버리잖아.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상 징계해야 하잖아. 그 다음 30번 이거 맞고 31번 독립통제기관은 일반행정기관, 대통령 그리고 외부통제정 중간적 유체 이건 맞고 32번은 내부통제는 감사원의 통제 여러 번 나오죠. 33번은 외부 통제가 아닌 거 감사원의 직무고 맞죠? 그래서 외부냐 내부냐 이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34번은 선생님 바람직한 건 외부 감사일까 아니면 내부 통제일까? 스스로 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35번은 이건 선생님 이 사전적 통제보다는 적극적 통제라고 그래요. 적극적. 사전적 통제는 아예 이런 행동이 나올 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기 전에 하죠. 그래서 보통 적극적 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다음 36번 통제 주체에서 통제 분류 대표적인 외부적, 내부적 통제 맞고 외부적 통제의 대표적인 국회, 법원, 국민이 맞고 사후적 통제는 목표 수행 행동 결과가 목표 기준에 부합하는 걸 평가하여 필요한 시정을 추진하는 통제 맞고 부정적 관리 통제는 이탈됐을 때 하는 것이 부정적이겠죠. 네거티브. 잘해서 칭찬해 준 건 긍정적인 거고 못했기 때문에 뭐한다 비판하면서 이래서 질차와 비판을 받고 들어가는 게 부정적이고 40번은 중요성이 요즘 커지고 있죠. 왜? 워낙 행정권한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41번 행정부 이렇게 해서 통제하고 42번이 왜 틀렸었어요? 42번이 틀린 이유는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국가 시대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아니라 외부 통제보다는 내부 통제죠. 43번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 행사를 통해서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한다. 맞고 정당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동료 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 중에서 행정 통제 중 공식적 내부 통제는 뭡니까? 감사원에 의한 통제죠. 그러면 동료 집단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이죠. 그럼 이렇게 나눕니다. 정당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외부 통제고 감사원과 동료 집단의 평판에 의한 통제는 내부 통제인데 감사원은 공식적이죠. 감사원. 동료 집단은 비공식적이고 45번 길버트는 행정통제를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 공식적, 비공식적 ombudsman은 구분했고 ombudsman, 교차 기능 조직, 대표 관리제, 행정 윤리 중에서 내부 통제에 해당되지 않는 건 ombudsman 맞죠?
자, 쌤 봐봐. 아까 교차 기능 여기 봐봐. 조달청, 인사혁신처 전부 다 내부에 있는 것들이죠. 교차 기능 조직. 그다음 또 어떤 것이 있다 그랬어? 교차 기능 조직하고 대표 관료. 대표 관료제도 공무원을 대표로 뽑으니까 내부에서 저를 통제하는 거죠. 행정윤리 당연히 내부고, 엄부지만은 원래는 뭐라 그랬어? 엄부지만을 그냥 쓰면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엄부지만을 쓰면 의회형이죠. 의회에서 했다고 그랬으니까. 46번 통제는 시기의 적절성, 내용의 효율성. 47번 엄부지만 맞고. 48번 외부 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지변 통제를 포함하고 맞고. 49번은 입법 통제는 합법성 강점으로 위법 행정보다는 부당 행정이 많은 현대 행정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자, 사실은 지금 이건 49번 뭘 이야기하고 있어? 입법 통제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고 있어? 사법 통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50번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소극적인 성격이 강하고. 51번은 프리드니까 맞죠? 내부 통제. 52번은 정치행정위원론의 입장에 의하면 외부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행정위원론 입장에서는 외부 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그렇죠? 즉 뭐하고 정치하고 행정하고 분리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입법부가 통제하고 사법부가 통제해야 되겠죠. 53번은 자, 전통적으로는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아니죠.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외부 통제죠. 54번은 감찰, 예산, 인력, 정원 통제, 정당 통제 중 내부 통제가 아닌 건 정당 맞죠? 이건 외부 통제니까. 55번은 자, 대응책 책임 공복으로서 도의적 아니죠. 그건 도의적 책임이죠. 56번은 이에 없어 내부 총대가 강조됐고, 57번은 이건 아까 앞에 하고 바꿔져 있죠. 대응적 책임이죠. 자, 58번. 자, 행정책임은 행정에 대한 외부 통제 수사는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그다음 엄부지만. 지금 직무감찰이라든가 엄부지만은 아니죠. 직무감찰은 아까 감사원이라고 그랬죠. 59번은 맞고, 60번도 맞고, 61번도 잘 독립되어 있다고 그랬죠. 62번도 시정을 촉구하거나 건의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63번이 틀렸어요.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런 거 할 수 없다고 그랬죠. 64번 엄부장은 비교적 아니죠. 엄부장은 상당히 길게 임기를 보장해 줍니다. 65번은 자, 맞습니다. 불법 부당행위 다 넣습니다. 엄부장 민원을 넣을 수 있고. 66번 엄부장은 행정기관의 결정에 직접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맞죠? 업무 처리에 있어서 절차상의 제약이 크지 않아 엄부장에 대한 시민들 접근 용이하고, 엄부장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정관, 호민관으로 불렸고, 우리나라는 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었고, 이건 나중에 뭘로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되죠. 71번은 맞고, 72번은 뭐가 틀렸어? 행정부가 입법부 통제로부터 자율권을 갖기 위한 수단이다. 아니죠. 입법부가 행정부 통제한다고 그랬죠. 73번 조사권 시찰권 맞고, 74번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도 한다 맞고, 75번 청원이나 진정과도 비슷하다는 학자도 있다고 그랬죠. 1800년대 초반 스웨덴 처음 실시했고,
17. 온부조원 행정의 합법성이 합목적성도 다룰 수 있다. 맞고. 온부조원 행정기관의 결정 행위를 무효로 할 수는 없지만 무효, 취소, 변경 안 된다 그랬죠. 79번은 직권조사 가능하다고 그랬고, 80번은 맞고, 81번도 맞죠? 19세기. 82번은 상이하죠? 나라마다. 83번은 국민권익위는 헌법상 독립성을 뭐가 틀렸어?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 84번은 맞고, 85번은 일반적으로 이 정보 공개 청구 제도는 일반적으로 예산 정보에도 다 뭐한다?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85는 틀렸습니다. 86번 이거 맞고, 87번도 맞습니다. 88번 맞고, 89번까지 꼭 읽어보시라고. 90번은 민원도 당연히 행정구조의 수단이 될 수 있겠죠. 다음 91, 92 다 맞습니다. 93도 맞고. 94에서 민원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유일하게 선생님 여기하고 연결해 봅시다.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게 원래는 넣을 수 없겠죠. 행정기관은. 근데 사경제의 주체일 때는 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민원. 자기들이 공법상 계약을 했다든가 계약을 하고 해서 이 지위 자체가 하나의 그냥 사경제의 주체로서 지위를 갖게 되면 당연히 이거 부당하다. 나 내한테 뭐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한 1분만 쉬고. 마지막 부분도 몇 개 안 돼. 마지막 부분, 쌤, 행정개혁하고 전자정부인데, 사실 전자정부는 어떤 게 나올지 상당히 애매해. 그리고 거의 요즘은 잘 안 나와. 그렇죠? 그래서 전자정부는 어떤 건지만 조금 외우면 돼요. 뭐 지금 조금 쉰다고 잘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선생님
거기 행정계획은 시험에 나오는 게 346페이지에 행정계획의 접근 방법만 주로 시험에 나와요. 접근 방법하고 행정 저항하고 348페이지 저항의 극복 방법 이 두 가지만 나와요. 나머지는 거의 다 할 필요 없어. 이번에 제가 요약집에서는 이 두 가지 위주로만 넣어놨어요. 그냥. 그 다음 개정 어떤 거 거기에 기출 조금 더 추가해서 한두 개 추가해서 그냥 그것만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OX부터 먼저 봅시다. 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봐봐. 이건 여기 문제도 아니고 364페이지 1번 고객 우선주의, 문서주의 지향, 권한유임, 내부 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 중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국정성과평가팀이 주관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내부 관리에 대한 통제 강화. 어떻게 알아? 너무 어렵죠? 이건 성과주의에서 내부 관리에 대한 통제가 약화를 강조합니다. 클린턴 행정부는 내부 관리의 통제 약화와 성과를 강조합니다. 성과. 그러니까 내부에서 막 감독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강조하죠. 이건 여기서 나올 문제는 아닌데 그냥 어쨌든 이것도 계획이니까. 다음 2번 행정계획의 접근 방법으로 구조적 접근법 한번 볼까요? 쌤 거기 구조적 접근법 보겠습니다. 346페이지. 구조적 접근법은 구조, 직제의 간섭와 기능, 중보구 제거, 행정사무 적절한 배분과 권한 책임의 명확화, 직권 또는 분권, 의사소통 개선, 계층제, 통솔 범위, 조정적 조직원리 적용. 그러니까 구조 리스토링 한다는 거야. 구조를 바꾸는, 재구조화 시킨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고, 자 그러면 과정기술 접근법은 뭘 바꾸는 거야? 뭘 바꾼다? 접근방 과정 자체를 바꾸는 거. 거기 보면 이런 거 있죠. 자 봐봐. 행정이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바꾸고 계량화 모형에 의하고 전자자료 시스템이라든가 EDPS라든가 행정전산망이라든가 행정정보 시스템이라든가 행정공개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간소화시키고. 그 다음 인간 형태 접근법은 어떻게 하는 거? 사람을 바꾸고 가치관 신념을 바꾸는 거. 그래서 집단 오디 기법을 쓴다든가 감수성 훈련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효과도 그 장단점만 보더라도 자 봐봐요. 구조 접근법의 장점을 보면 내부 구조가 개편되고 가시적이고 단기간에 완결할 수 있죠. 내부 구조는. 분권화로 부하 직원들이 능력 발전 및 의사결정 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단점은 조직의 동태화가 수월할 수 있고 조직 내 인간관계를 고려가 부족할 수 있고 너무 구조 중심으로 해버리니까. 그 다음 권한 기능 조정으로 관료 권한이 축소되고 축소 폐지 등이 강한 저항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다음 과정기술 접근법 보면 장점은 관료 권한이 강화된다. 관료 권한 변화가 없다.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저항 발생이 덜하다. 왜냐하면 과정만 바꾸니까.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과정을 없앤다 그런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 과정만 바꾸니까. 단점은 최신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구조 행태 등 근본적 계획이 요구되고 어렵고, 인간 형태 접근법은 상향적이고 분권적, 아래서부터 올라가죠. 막 태도를 바꾸는 거. 굉장히 오래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그런데 이제 권위적인 행정문화 때문에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 그러면 한번 그쪽으로 다시 넘어가면 행정계획 접근법에서 구조적 접근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 자,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 행태과학 하면 OD, 감수성 훈련 이런 게 행태과학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조적 접근법이 아니라 인간 행태 접근법이고. 3번은
분권화 수준과 조직 기능을 개선하는 걸 뭐라 그랬어? 구조적 접근법이죠, 이건. 4번은 행정개혁의 접근법에서 과정적 접근법은 선생님 과정만 변화시킨다고 그랬어. 과정만 우리가 완전히 리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과정만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이 어떤 거 문화까지 바꾸는 건 인간 행태라고 그랬죠. 5번에 행정개혁 접근법에서 구조적 접근법이 가진 관심은 통솔범위 조정, 권한배부 개편 등이 맞고, 통합적 접근 방법은 통합적 접근하는데 폐쇄체제겠어, 개방체제겠어? 전체를 아울러서 개정하려면 개방해야 되겠죠. 그 다음 7번 행정개혁은 조직관리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사회심리적 과정 맞고, 8번은 지금 이건 뭐야? 사업 중심의 접근 방법 이거 없습니다. 산출 중심. 그럼 이 접근 방법은 뭐야? 8번의 접근 방법은 딱 읽어보고 구조입니까? 과정입니까? 인간 행태입니까? 팔 8번은 구조죠. 왜냐면 구조가 뭘 바꾼다 그랬어? 명령, 개통, 분권화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 분권화 확대. 자, 구조 다시 한번 가서 봐봐요. 구조 다시 한번 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 집권화, 분권화 확대, 책임의 명확화, 의사소통 개선, 통솔 범위 조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장점도 분권화로 인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9번은 조직발전 나왔습니다. 조직발전이면 무엇에 해당돼? 인간 행태에 좋습니다. 10번은 자, 행정개혁에서 관리기술적 접근법에는 행정정산마 등 정비수단의 개선, 행정조직의 계층 간 의사전달 체계의 개선, 행정조직의 계층 간 의사전달의 개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조적이라고 그랬죠. 자, 행정개혁으로서 리엔지니어링 과정적 접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과정기술적 접근법, 과정기술적 접근법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어? 관리기술적 접근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맞고 12번은 지금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하고 여러분 전산하는데 같을 리가 없겠죠. 차이가 있고 13번은 리엔지니어링은 뭘 바꾼다고? 구조, 기술, 행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과정, 절차를 바꾼다고 그랬죠. 14번 행정개혁으로서 리엔지니어링은 조직에 아까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랬어? 점진적 변화야? 아니면 근본적 변화야? 그래서 근본적 변화라고 얘기했고, 자, 자, 그 다음, 이건 맞는데, 점진적 변화는 맞는, 근본적, 다시 한 번만, 거기 보면, 과정 기술이니까, 리엔지니어링이, 지금, 347페이지 보니까, 리엔지니어링에서 과정적이죠? 네, 쌤, 거기는 이 부분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거기 조직 문화는 개혁의 대상에다가 아니라 과정을 바꿔서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조직 문화도 어느 정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니다, 이 부분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왜 14번 리엔지니어링도 점진적 변화가 필요할 때 사용하며 할 때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냐면 우리가 근본적 변화는 뭐가 있을 때 근본적 변화가 돼? 인간의 행태가 바꿔져야 좀 근본적인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리엔지니어링도 조직문화 개혁에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15번은 맞죠? 이제 쌤 여기 봐봐. 저항 극복 방법 봐봐 이제. 저항 극복 방법. 저항 극복 방법은 뭐가 있어? 이렇게 막 저항을 하려고 할 때 규범적 좋은 말을 하는 거. 그 사람이 뭘 스스로 마음을 돌리도록,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규범적 협조적 전략이라면 쌤이 그 사람에게 너 저항 안 하면 뭐 할게? 내가 절대 그 자리는 보장해 줄게. 라든가 내가 뭐 보상을 해줄게. 이런 것들. 공리적이니까. 그 다음 강제적인 거. 너 잘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저항 극복 방법에서 사회심적 지원을 통한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전달을 확대한다.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집단 토론한다. 학습 조직 활용한다. 변혁적 리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거고. 공리적인 것은 그렇죠. 정치 사회적 관계에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거나 개혁안에 명확화를 추구하거나 개혁의 방법 기술을 융통성 있게 수용하거나 개인의 손해입으면 적절히 보상해주고 맞죠? 그 다음 강제적 전략은 당연히 알겠죠? 자 이제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번은 강제적 저항은 근본적인 해결보다 맞죠? 근본적인 해결은 어떻게 하는 거? 규범적, 협력적으로 하는 거죠. 16번은 뭐가 틀렸었어요? 공리적 기술에서 개혁의 시기적으로 맞네?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맞네? 공리적이잖아. 근데 개혁 지도자의 신망 또는 카리스마 기술은 규범적, 협조적이죠. 지금 몇 번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그거 외워버려. 그 저항을 좀 외우면 돼. 그 다음 17번 행정계획에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규범적 사회적 방법에는 의사소통과 참여 그리고 활성화 상추관 고취 맞죠? 그 다음 18번은 가장 근본적 규범적 사회적 맞죠? 19번은 강제적 방법은 단기적으로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나 장래 더 큰 영향 맞고 20번 행정계획의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공리적 기술적이나 규범적 사회적이라고 그랬죠. 21번은 자 봐봐 계획의 시기 조정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도 맞죠? 공리적 방법에 이번엔 또 규범적 사회적 방법에는 개혁 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활성화 사명감 고쳐 자본적 욕구 충족 맞죠? 23번은 구조적 접근법. 이번에 다시 접근 방법입니다. 이거 맞는데 그러면 행정정산망 장비 수사는 과정이죠. 그 다음 행정조직론의 운영 과정 및의 이 흐름이가 과정이죠. 절차나 과정이죠. 과정적 검토. 그 다음 쌤 집단 토론이나 감수성 훈련 등은 인간 행태죠. 24번은 자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참여는 맞고 임용상 불이익 방지 경제적 보상 이건 뭡니까? 자 이런 접근법 뭐라고 그랬어? 자 사회적 규범적 극복 방안이고 임용 불이익 방지나 경제 보상은
공리적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 긴장 조성은 강제적이고. 25번은 역대정부 쭉 있는데 쌤 이건 뭐 나오지 않아 이제, 그쵸? 근데 하나만 알아두시면 26번이 틀렸는데 나머지는 28번까지는 다 보면 되는 거. 26번이 왜 틀렸냐면 노무현 대통령은 딱 한 번 바꾸고 전혀 안 바꿨어. 뭐만 바꿨냐면 행정자치부 산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한 것 말고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 여기 지금 공정홍보처는 김대중 정부 때 1999년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2008년에 폐지되죠. 이런 문제 나오면 자, 노무현 정부 있다 그러면 뭐 바꿔줬다 그러면 X야. 뭐 빼놓고는. 그렇죠. 거기 뒤쪽 빼놓고는. 자, 29번부터는 선생님 어떤 거야? 전자정부. 사실 이건 되게 애매하죠. 애우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한다? 최근에 너무 발전이 심히 많아서 이건 그냥 가볍게만 보도록 하죠. 29번은 수요자 중심 맞고, 30번은 전자정부가 정부 업무 정리 방식만을 개선하자고 그랬어? 아니죠.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조직 문화도 변화시키자는 거죠. 31번은 왜 이렇게? 31번은 정부 정책은 행정물을 전자하는 것으로 행정무 처리 재설계가 관련이 없겠어? 당연히 완결적이고 완결적 업무 처리식의 재설계를 하자는 거죠. 쉽게 해서 이인매 없는 조직의 재설계 방법을 쓰자 이게. 다음 32번은 32번 읽어보면 웃음만 나오죠. 당연히 실무가 강조되죠. 이론이 강조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낸단 말이에요. 33번도 정보기술 도입 및 활용이 중요하지 정보기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다음 34번, 35번 이런 것은 다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쌤 바로 쌤들 어디서 이걸 읽어보면 좀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가 11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전자정부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자 대내적 측면, 그다음 대외적 측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데 1번 대내적 측면에 일본의 디지털 내산회계 시스템 있죠. 그다음 거기 뭐 이를테면 이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전자민원, 민원24, 전자국민신문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다는 거 말하죠. 자, 36번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는 뭐냐면 이런 용어들. 스마트워크는 어떤 거예요? 정보통신기술 있죠. AI라든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근무하도록 하는 게 스마트워크잖아. 워크,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택근무, 모바일 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센터 이런 것들이 특징이야. 종류로는. 자, 그 다음 9번, 10번, 그 다음 37부터 40번까지는 국회 문제야, 국회.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국회의 전자정부니까. 41번은 정보기술 시스템의 정의인데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했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용어인데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말, 그 용어 자체는 건축학이란 뜻이죠. 아키텍처. 그런데 이거 이렇게 나와, 쌤. 아키텍처에서 건축학에서의 설계도, 조감도 할 때 그런 설계도. 아키텍처는 뭐다 하나의 설계다, 설계. 단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여기에 서로 연결성 있고 호환성 있는 것들로 설계되는 걸 이야기해. 그러니까 한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아키텍처고, 거기 써져 있는 것은 뭐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선생님 조금 시간 나면 볼 필요는 없지만 거기 선생님 이게 있어. 16페이지 오늘 나눠드린 16페이지 보면 자, 전자정부법에 정이 있죠. 제2조 정의. 거기 각종의 정의들이 있어요, 쌤. 정의들이 있으니까. 자, 거기 한 장 넘기니까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17페이지, 거기 정보시스템, 13회 정보시스템, 12회 정보기술 아키텍처 나와 있죠? 17페이지. 이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나올 건 이것밖에 없는데도. 그 다음 42. 유비쿼터스에서 유비가 뭡니까?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쵸?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유비쿼터스 전자정보예요. 언제 어디서나 접근하려면 내가 어디 길 가다가도 주민등록 등본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접근해야 돼. 그럼 뭐 해야 되겠어? 무선 써야 되겠죠? 모바일 네트워크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 센싱, 칩 이런 것들 다. 그래서 43, 42, 43, 44 다 맞는 이야기. 45, 쌤, 지식정보화사에서 어떤 조직이 될 거냐, 이거 조직 문제도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 어떤 겁니까? 45번 보니까 삼협조직이라는 게 있죠. 이 조직 좀 중요해요. 그래서 삼협조직화된다. 클로바 조직인데 클로바 몇 개로 돼 있어, 쌤? 클로바는 몇 개로 돼 있어? 3개. 그쵸? 그래서 클로바 조직이 3개로 돼 있다. 3개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클로바 조직이라고 합니다. 뭐 하나 빼먹었다. 이 조직의 유형을 안 써버렸네. 여기다 안 가져왔네. 네. 일단 너무 많은 거 알면 안 되니까 이것만 일단 알아봅시다. 그래서 거기 뒤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다음 자 46번 클로바 조직에 대해서는 삼협 조직에 대해서는 뒤에 또 한 번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안 가져오겠네. 그래서 거기 46번 보니까 지식정보의 새로운 조직 형태는 후기 기업가 조직, 삼협조직, 혼동정부 등을 들 수 있고, 기업 정보화 조직 구조 중 정규직을 소규모 유지하면서 산치로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조직이 삼협조직이에요. 삼협조직. 그렇죠? 그럼 공동조직은 뭐냐? 그러면 핵심 기능만 뭐한다? 핵심 기능만 두고 나머지 부수적 기능, 맨날 이 단순 반복 업무나 하거나 집행 기능 같이 하는 것들은 외주화 줘버려. 외주화. 이걸 무슨 조직이라고 한다? 공동조직이라고. 공동조직. 그렇죠? 자, 48 이건 뭐 맞고, 49도 맞고, 50번 또 전자정부는 맞습니다. 51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은 미분포 아까 봤죠? 스마트워크 아까 뭐라 그랬어? 스마트워크도 근무지를 말한다 그랬죠? 근무 형태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53번은 당연히 원격지에 있을 때는 온라인 영상이 좋겠고, 54번은 우리가 교육 격차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격차 문제. 자, 지금 정리 다 해놨습니다. 교육 격차 문제. 그래서 쌤 13페이지 한번 보면, 13페이지 보면 교육 격차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죠. 정보 격차. 자, 정보 격차. 거기 한번 보시고,
정보화 마을은 우리나라에서 도농관 정보교체 해소를 시행한 지역정보정책 사례다. 거기 정보화 마을이 있어. 13페이지 같이 봐요. 쌤, 정보화 마을이 있어? 박스 속에 정보교체 해소 노력에 1, 2, 3, 4번에 정보화 마을이 있죠? 56번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정보교체 해소 시책을 마련하는. 자, 56번도 쌤 2번 봐봐. 2번 읽어봐. 정보교체 해소 시책을 마련하는 건데 무슨 제외되어 있다고 돼 있어. 쭉 읽어보니까 민간기업은 제외되어 있어. 민간기업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보격차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쌤, 거기 3번에서 국가정보기본법 내용에서 32조 봐봐. 32조.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이용 보장 여기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 시험에 나온 것 정도만 봐가지고 보자고. 58번 인포테믹스 집단극화, 선택적 정보 접촉, 정보 격차 등은 전자정보의 역기능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이건 일반적인 어떤 것의 역기능이야? 우리 현재 인터넷 문화의 역기능이죠. 인포테믹스는 정보라는 뜻이죠. 데믹스는 우리가, 자, 이번에 코로나도 뭐라 그래? 코로나 사태도. 무슨 사태라 그래? 데믹스가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전염병. 그렇죠? 그래서 마치 부정확한 정보가 전염병처럼 사회에 번지는 걸 뭐라고 한다? 인포데믹스라고 그런다. 그렇죠? 다음 집단 극화는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사용을 하다 보면 완전히 극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호응을 받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집단 극화라 그래. 우리가 모이면 상당히 어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뭘로 할 때는 인터넷에서 할 때는 극단적으로 가죠. 그 다음 선택적 정보 접촉. 우리가, 자, 정보도 어때, 요즘은?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올라오죠? 계속. 그쵸? 그 다음, 좋습니다. 다 해당되고, 59번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는데 의미를 가십시오. 이런 게 있다. 60번은 효율성 모델하고 우리나라 민주성 모델이 있는데, 효율성 모델은 전산망 확충해서 민원 해결을 강조하는 입장이고 민주성은 전자민주까지 연계하니까 굉장히 넓은 의미죠. 61번은 부정적 효과로서 전제주의. 쌤, 전제주의는 이런 거야. 한 사람이나 하나의 집단에서 다스려지는 게 전제주의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공산당은 전제주의에 가깝죠. 공산당이라는 것에 다스려지니까 시진핑이라든가 전자 파놉티콘은 이런 거야. 파놉티콘은 원형 감옥을 말해. 원형 감옥. 우리가 요즘 개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됩니까? 온통 다 뭘로 돼 있어? CCTV 있어서 개인 사생활 보호 안 되죠. 이런 것들이 마치 옛날에 원형 감옥 같다. 파놉티콘이라고 합니다. 이때 파는 봐봐. 오울이라는 뜻이야. 오븐 C라는 뜻이야. 이건 지역을 말하는 거고 곳이라는 것을 말하니까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벤다민 제안한 원형 감옥이야. 원형 감옥. 여기는 높게 놓고 첨탑을 높게 놓고 감시하고 있고 여기는 밝게 하고 여기는 어둡게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 다른 짓 못하겠죠. 이렇게 해놓은 게 원형 감옥이야. 마치 지금의 현대 전자정보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런데 전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좋은 말이야. 좋은 말. 자,
정부 그레스한 법칙 말 그대로 악화가 양화를 부추겨서 정부가 안 좋은 정보만 떠도는 걸 말하는데 전자 모자이크 민주주의는 어떤 걸 이야기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62번 이것 좀 알아두시고 5년마다입니다. 우리나라 웬만하면 5년마다죠. 63번 한 고등학생이 서울버스 웹 개발했어요. 그럴 때 웹 이전 이건 뭐 서울시에서나 나올 문제고 이제는 안 나오죠. 뭐 그런 거. 64번 쌤 공급자 중심이 말이 안 되죠. 소비자 중심이고 65번 이것도 생각해보면 빅데이터가 수동성이겠어 능동성이겠어. 일단 빅데이터는 속도, 다양성, 크기 중요하죠. 수동성이겠어요? 능동성이겠어요? 능동성이지. 자, 68, 69도 한 번쯤 읽어보시고 68, 자,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대부분 제정됐습니다. 뭐 빅데이터 활성화법이 다 제정은 됐습니다. 그 다음 69번 이것도 당연하고 70번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전자정부는 수요자 중심이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71, 72 다 맞습니다. 73도 맞고 74도 맞고 75도 맞는데 76은 뭐가 틀렸을까요? 정보화 및 지식행정관리의 지식을 암묵지와 형식지로 구분할 때 지식의 원천으로서 암묵지에는 업무 매뉴얼은 형식지잖아. 보이잖아. 나와 있는 거잖아. 77 정보와 지식행정은 지식관리는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형식화해서 조직의 지식을 증폭시키는 거 맞습니다. 이것도 78번은 당연히 맞죠? 아까 나왔잖아요. 다양성, 속도, 크기 79번도 이 조항이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제한이 들어간다. 80번도 자 전자정보단을 규정하고 있고 81번 틀렸어. 뭐가 틀렸습니까? 5년마다 5년. 82번은 맞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되고 특히 보안대책은 국가정보원과 협의해야 되겠죠. 83번은 아까 아키텍처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84, 85, 86, 87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는데 쌤 왜 85번이 틀렸어? 혁명이란 건 완전히 바꿔졌는데 3차의 연장이다. 말 자체가 이건 완전히 어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는 이거 똑같은 문제 안 나와요. 이제 새로운 거 아주 핵심적인 최근에 주장된 거 몇 가지 중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시험 보기 전에 딱 정리해 준 거 그것만 보시면 돼. 이건 옛날 문제잖아. 선생님 서울 얘가 뭐 서울버스에 만든 것이 지금 나오겠어?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자, 다음 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